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메일 마지막에 겨우 키보드 4번 더 누르는 수고를 안 하려고 머리 글자 하나만으로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것이다. 혼돈은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나 질주하는 자동차, 총알 하나를 거느리고 밖에서 치고 들어가 그를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몸속 세포들과 함께 안에서 박차고 나와 그를 해체해버릴 수도 있다. 혼돈은 당신의 화초를 썩어 물러지게 하고 당신의 개를 죽이고 당신의 자전거를 녹슬게 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부식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간신히 쌓아 올린 모든 성스러운 장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다. 이 세계에서 확실한 단 하나이며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다. 과학자인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게 연력학 제2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할 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말이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6년 어느 봄날 팔자 수염을 기른 어느 키 큰 미국인이 감히 우리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준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까지는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의 어류 표본들이 깨진 유리와 넘어진 선반들에 의해 절단되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악의 피해를 입은 건 이름들이었다. 조심스럽게 유리단지에 넣어둔 주석 이름표들이 온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창세기가 거꾸로 펼쳐진 끔찍한 지진 속에서 그가 꼼꼼하게 이름 붙인 물고기 수천 마리가 다시 수북이 쌓인 미지의 존재들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콧수염을 기른 과학자는 평생의 노고가 자기 발치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 귀에 실 한 올을 꿰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폐허에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물고기에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제는 절대 이름표를 유리 단지 안에 어정쩡하게 넣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각자의 이름을 바로 그 물고기의 피부에 꿰매 붙였다. 목에, 꼬리에, 눈알에 꿰매 붙인 이름들. 이 작은 혁신은 도전적인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작업은 혼돈의 맹공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다음번 혼돈에 공격되는 그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거라는 도전적인 소망.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에 반격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당시 나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과학 기자로 발돋움하던 참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그가 바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게 오만에 대한 교훈으로 어류 수집계의 이카로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붙여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뭔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유난히 막막한 기분이 들던 어느 겨울 오후 나는 구글 검색창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덥수룩한 팔자 수염을 기른 늙은 백인의 남자의 세피아톤 사진과 마주했다. 눈빛이 좀 강경해 보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경고성 교훈담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 나는 궁금해서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다. 갑자기 양처럼 보이는 소년 시절의 조던이 나타났다. 짙은 곱슬머리가 흘러내리고 귀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었다. 보트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젊은이의 모습도 있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거의 관능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된 그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털복숭이 하얀 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가 쓴 논문과 책들이 있는 링크도 보였다. 어류 수집 안내서, 한국과 사모아, 파나마의 어류에 관한 분류학 연구, 심지어 절망과 음주와 유머와 진실에 관한 에세이도 있었다. 그는 또 어린이 책도 썼고 풍자와 시도 썼다. 하지만 타인의 삶에서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길 잃은 저널리스트에게는 한 남자의 나날들이라는 절판된 회고록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좋았다. 제목에서 말하는 그 남자의 나날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나 꽉꽉 들어차 있는지 두 권으로 나눠서 내야 할 정도였다. 절판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책이었지만 다행히 어느 중고책 거래자가 그 책을 갖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에게 27.99달러를 지불하고 그 책을 넘겨받았다. 도착한 배송 꾸러미는 따뜻하고 뭔가 마법에 걸린 물건 같은 느낌이었다. 마치 그 안에 보물지도라도 담겨있는 것처럼. 스테이크 나이프로 포장 테이프를 자르니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희미한 빛을 내는 올리브색 책 두 권이 나왔다. 나는 큰 주전자 가득 커피를 만들어 한 권을 무릎에 올리고 소파에 앉았다. 이로써 혼돈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파헤칠 모든 채비가 끝났다. 데이비드 조던은 뉴욕주 북부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1851년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시간에 태어났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별에 그토록 몰두하게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소년기에 관해 이렇게 썼다. 가을 저녁 옥수수 껍질을 벗기던 중 천체의 이름과 의미에 관해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반짝거리는 별들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었다. 별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밤하늘은 그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알아내야 할 대상처럼 느껴졌다. 8살쯤 됐을 때 조던은 천문도가 있는 지도책을 손에 넣었고 그 페이지에서 본 것과 머리 위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밤이면 밤마다 그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익히려 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밤하늘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는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에 대한 상으로 그는 자신의 가운데 이름으로 스타를 골랐고 남은 평생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달고 다녔다. 전체를 정복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지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조던 집안의 땅은 물결지듯 기복이 있는 지형이었고 거기에 나무와 늪지, 농장, 건물, 가축물이 모여 있었다. 부모님은 양털 깎는 일, 소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의 주특기였던 해진천을 꿰매 깔개를 만드는 일 등 온갖 잡다한 일거리를 데이비드에게 맡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데이비드는 일하는 틈틈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도를 만드는 일은 자기보다 13살이 많고 깊은 갈색 눈을 지닌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의 형 루퍼스에게 도움을 받았다. 루퍼스는 데이비드에게 말을 안정시키려면 긴 목을 어떻게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지, 가장 먹음직스러운 블루베리를 찾을 수 있는 덤불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루퍼스가 수수께끼 같은 풍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을 보면서 데이비드는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루퍼스를 절대적으로 숭배했다고 썼다. 데이비드는 형과 함께 본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지도를 천천히 그려나갔다. 자기네 과수원의 지도를 그렸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의 지도를 그렸다. 자기가 알고 있는 땅의 지도를 다 만들자 더 먼 곳으로 눈을 돌렸다. 먼 마을들, 주들, 나라들, 대륙들의 지도를 베껴 그렸고 마침내 지구 구석구석 그의 갈구하는 작은 손가락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 그때 내가 보인 열성은 어머니에게 상당한 우려를 안겼다라고 그는 썼다. 어머니는 훌다라는 이름의 덩치 큰 여성이었다. 보다 못한 훌다는 어느 날 어린 소년 데이비드의 땀이 베어 꾸깃꾸깃해진 지도 뭉치를 모두 가져가 없애버렸다. 왜 그랬을까?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훌다와 남편 히람이 독실한 청교도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절대 큰 소리로 웃는 법이 없었고 매일 아침 태양보다 먼저 밭에 나가는 자신들의 순교자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미 지도가 존재하는 땅들의 지도를 만든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경거망동이자 하루의 쓸모에 대한 모욕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고생스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따야 할 사과가 있고 캐야 할 감자가 있으며 바느질 해야 할 해진 천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훌다의 못마땅함은 단순히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강박적으로 자연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유행에서 뒤처진 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발견의 시대가 시작된 건 이미 400년도 더 지난 일이었고 근대 분류학의 아버지 칼 린나이오스가 대작 자연의 체계를 완성하여 모든 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청사진으로 제시한 1758년에는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배들이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일이 더 잦아지면서 한때 사람들을 상점과 술집, 커피하우스로 끌어들이던 이국적인 표본과 지도를 구경하는 일도 점점 시들해졌다. 진귀한 물건을 수집해두던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이제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뭔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무렵 신성 모독적인 텍스트 하나가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인쇄기를 통과하고 있었다. 1859년 어린 데이비드가 콧잔등의 주름을 잡아가며 별들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던 바로 그 해에 종의 기원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혹시 훌다가 이 소식을 신문으로 읽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자연계의 균형이 막 무너질 것임을 눈치챈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훌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데이비드의 구겨진 지도를 주먹 가득 움켜쥔 채 훌다는 아들에게 시간을 쓸 더 중요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착한 소년답게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지도 만들기를 그만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소년답게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말이다. 자신의 죄를 지구 탓으로 돌리려는 건지 데이비드는 이렇게 썼다. 우리 시골집 주변에는 다양한 들꽃이 아주 많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따금 풀밭에서 벨벳처럼 부드러운 파란 꽃잎이 동그란 공처럼 모여 핀 꽃과 실크처럼 부드러운 주황색 별 모양 꽃들을 꺾어 집으로 가져갔다. 어떤 꽃은 냄새만 맡아보고 바닥에 던져버렸지만
때때로 어떤 꽃은 손가락 사이에 계속 남아있다가 데이비드의 침실까지 따라 들어오곤 했고, 그런 다음 침대 위에 놓인 채 꽃잎의 신비로운 배열 방식으로 데이비드를 자극했다. 그는 그 꽃의 이름과 생명의 나무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리고 꽤 잘 억눌렀다. 사춘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중학교에 들어간 첫날 데이비드는 학교 도서관에서 꽃들에 관한 작은 책 하나를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자기 방에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자 꽃들로 지저분해진 책상에 앉아 손에는 책자를 들고 어떤 꽃인지 구별하고 그 꽃이 무슨 속이며 무슨 종인지를 밝혀나갔다. 이제 발가락에도 털이 숭숭 나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거의 남자가 다 된 데이비드는 때때로 지나가는 길가에 보이는 꽃들의 학명을 들먹이며 어머니를 도발했다. 마치 이때는 때리거나 구기거나 내다 버려도 자신의 열정을 없앨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내가 동정한 다양한 식물의 이름을 그 순서대로 벽에 장식했는데 마침 벽이 흰색이어서 장식하기에 알맞았다. 이런 행동은 아마 그렇게라도 내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썼다. 그는 또 어쩐지 미심쩍어 보이는 사람과도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조슈아 앨런 우드라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의 학명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그 노인은 이웃들에게 꿈도 야망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데이비드는 그 농부를 경외했다. 노인이 전원을 누비며 산책할 때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묘수를, 그러니까 입모양이나 꽃잎수, 향 등으로 식물의 종을 알아내는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조슈아를 만난 뒤 데이비드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몸이 건조하고 못생긴 꽃들, 민들레나 미나리 아제비 같은 자연의 청사진에 대한 몸이 건조하고 못생긴 꽃들이 자연의 청사진에 대한 더 좋은 실마리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다. 작은 것들은 아름답지는 않아도 단 한 종류의 큰 꽃 백송이보다 내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미적 관심과 구별되는 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는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이다. 숨어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여기서 데이비드가 자신에 관한 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일까? 회고록에는 이런 측면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인간 세상은 야박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역사학자이자 데이비드의 전기 작가이기도 한 에드워즈 맥널 번지에 따르면 부모가 데이비드를 기숙학교에 입학시켰을 때 여학생들은 그를 그다지 유명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다. 다른 남학생들은 밤이면 기숙사 건물 위층으로 땔감을 올려보낼 때 쓰는 바구니에 담겨 끌어올려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말이다. 아, 데이비드는 그런 바구니 탑승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성장할수록 외부 세계는 그에게 점점 더 가혹해졌다. 데이비드는 꽁꽁 언 연못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자기보다 한참 작은 사내아이와 몸싸움을 한 일에 관해, 노래를 부르려 했으나 음악 선생이 그만두라고 말한 일에 관해, 16살 때 야구 경기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 몸을 날렸다가 코뼈가 부러져 경기장에서 끌려나가고 그 코가 자리를 못 잡아 이후 내내 살짝 비뚤어져 있었던 일에 관해 썼다. 이후 교사로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도 데이비드는 가혹한 일들을 겪어야 했다. 반 학생들은 이웃 마을의 말썽꾸러기 사내아이 무리였다. 몇 주 동안 데이비드는 나무 지시봉으로 어느 정도 질서 비슷한 것이 남아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의 주의를 모으려고 지시봉을 흔들어대고 때로는 그중 가장 말썽이 심한 아이를 지시봉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이들이 아직 반란을 일으키기 전의 일이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믿음직한 지시봉을 낚아채서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는 혼자만의 재미에 빠져든 일에 관해서도 썼다. 이를테면 모험 소설과 시를 즐겨 읽고 두 손을 맞잡고 그 사이 공간으로 점프하려 시도하느라 기운을 다 빼버린 일들 말이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조차 그는 안전하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11살이던 어느 날 나무 그루터기를 태우는 취향에 딱 맞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 누나 루시아가 농장문으로 들어섰다. 그러더니 데이비드가 회상하기로 살아있는 형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서둘러서 집으로 가야 해 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데이비드는 어리둥절했다. 루퍼스가 집에 있을 리 없었다. 열정적인 노예제 폐지론자이던 루퍼스는 얼마 전 북부 연방군에 입대하려고 집을 떠났다. 그러나 루퍼스는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자기 확신의 힘을 시험받기도 전에 훈련소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 병은 순식간에 그의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체온을 올리고 피부에 장미 색깔 점들을 빼곡히 돋웠다. 당시에는 원인도 치료법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군대 열병이라고 부르던 병이었다. 데이비드가 형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지만 나침반처럼 방향을 잘 찾던 루퍼스의 눈은 힘없이 늘어지고 풀려서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몇 시간 동안 침대 곁에 머무르며 의지로 운명을 움직여 형의 몸에 다시 힘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이튿날 아침 루퍼스는 깨어나지 못했다. 형의 때이른 죽음 이후 오래도록 이어진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라고 데이비드는 썼다. 밤마다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꿈꿨다. 루퍼스가 죽은 이후 데이비드의 일기장은 색채들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들꽃, 고사리, 아이비, 나무딸기 등 이 세계에서 뜯어올 수 있는 자연의 모든 파편을 꼼꼼하게 스케치하려 했던 것이다. 그림의 기교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 그림들은 문질러 번진 연필 얼룩, 잉크 자국, 지우개 자국, 지나치게 열심히 그리려다 흘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 미숙함 속에는 그의 집착과 필사적인 마음, 자신도 모르는 것들의 형상을 붙잡아두기 위해 근육에 온 힘을 동원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각각의 그림 밑에는 마침내 혁명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잉크가 갑자기 부드럽게 흐르고 글자들은 제법 능숙한 솜씨로 둥근 획을 뻗고 있었다. 캄파눌라 로틴디폴리아, 칼미아 글라우카, 아스트라갈로스, 카나넨시스. 데이비드는 마침내 그 이름들을 라틴어로 된 승리의 선언이자 통달의 선언을 큰 소리로 발음하게 되었을 때의 감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 이름들은 내 입술에 얹은 꿀과 같았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괴로운 시기에 수집이 줄 수 있는 달콤한 위안에 관해 연구해왔다. 수십 년간 강박적인 수집가들과 상담해온 심리학자 위너민스터 버거는 수집, 다루기 어려운 열정에서 수집 습관이 모종의 박탈 혹은 상실 혹은 취약성이 발생한 후 급격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새롭게 하나를 수집할 때마다 수집가에게는 폭발적인 도취감을 주는 무한의 힘의 환상이 흘러넘친다고 말했다. 그라나다 대학에서 수년간 수집가들을 연구한 프란시스카 로페스 토레시아스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수집의 의지의 고통을 달랜다며 비슷한 현상을 지적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는 강박적인 수집이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민스터 버거가 지적하듯 유일한 위험은 여느 강박과 마찬가지로 수집 습관이 신나는 일에서 파멸적인 일로 바뀌는 어떤 지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데이비드가 자랄수록 어깨가 넓어지고 입술이 도톰해질수록 새로운 표본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렬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한 것 같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종의 이름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분리학에 대한 논문을 아무리 발표해도 학교에서는 나의 관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코넬 대학에 들어가 겨우 3년 만에 과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도 직장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대학들은 말쑥하게 타이를 메고 허세와 지지봉으로 강의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교적인 남자들을 찾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무릎이 까지고 발꿈치가 더러워져도 아랑곳 없이 조용히 자연 속을 더듬고 다니는 일을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라며 업신여겼다. 데이비드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될 수도 있었다. 꽃들을 수집하려는 필사적인 충동에 이끌리는 채로 세상은 그의 소명에 가치가 있다는 걸 납득하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천천히 잎사귀들만 가득한 외로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그가 페니키스 섬에 발을 들이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페니키스 섬은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2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길이는 1.5km가 채 되지 않고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줄 나무도 거의 없는 이 섬은 사슬처럼 이어지는 여러 섬 중에서도 땅꼬마라 불려온 슬프고 외로운 작은 바위섬, 지옥의 전초기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벌거숭이 해안은 늘 급진적 희망이 찾아드는 장소였다. 1900년대 초에는 자신이 환자들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은 한 의사가 이끄는 나환자촌이었다. 1950년대에는 급감하는 제비갈매기 개체군의 운명을 뒤집겠다는 희망을 품은 동물 연구가들이 새들의 피난처로 바꿔놓았고 1970년대에는 비행청소년 혹은 불량청소년 혹은 문제아들을 모아 교육하는 학교가 되었다. 어느 해병대 출신 뱃사람이 격리와 육체노동, 축산, 배건조, 공동체 생활, 학교 공부가 다수의 잠재적 살인자들을 자동차 도둑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학교를 세운 것이다. 내가 페니키스 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섬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마지막으로 그 약을 끊기 위해 찾는 헤로인 회복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시절에 그 외딴 바위섬에서 구원을 찾던 집단은 바로 박물학자들이었다. 데이비드가 파릇파릇한 코넬 대학 졸업생이던 1873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박물학자였던 로이 아가시는 자연과학의 미래에 관해 심각한 근심에 빠져 있었다. 아가시는 구렛나룻을 무성하게 기른 카리스마 넘치는 스위스 출신의 지질학자였고 가장 먼저 빙하기 이론을 지지한 이들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화석과 기반암에 긁힌 자국들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자신만의 빙하기 가설을 세웠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책이 아니라 자연을 공부하라가 그의 모토였고 학생들을 죽은 동물들과 함께 벽장에 가둬두고 그 대상들이 담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벽장에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했다. 40대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그는 이 학교에서 겪은 실상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학생들과 흙을 헤집으며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그들을 썩어가는 동물 사체와 함께 벽장에 가둘 수도 없었다. 그저 논문과 시험, 과학책에 인쇄된 믿음들을 끊임없이 반복 암송하는 일뿐이었다. 이런 접근법을 우려스럽게 본 아가씨는 과학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싫어한다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1850년이나 되어서도 다수의 존경받는 과학자들이 벼룩과 구더기 같은 것이 먼지 입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 발생설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보다 몇십 년 전까지도 어떤 물질이 불에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플로시스톤이라는 마술적 물질이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다. 당신은 사람들이 군대 열병 같은 알 수 없는 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방법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이었고 아직 박테리아가 그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 아가씨는 사람들이 당대의 믿음들에 만족한다면 계속해서 발전이 가로막히고 좌절되고 병든 상태로 남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 계몽으로 나아갈 방법은 이 세계의 털과죽과 꽃잎과 조약돌들을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더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그러한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을 요컨대 자연에서 젊은 박물학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찰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여름 캠프를 꿈꿨다. 그리하여 1873년에 어떤 부유한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대의를 위해 페니키스 섬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가씨는 냉큼 그 기회를 붙잡았다. 섬의 위치는 이상적이었다. 본토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이 쉬우면서도 자유를 느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였다. 면적도 그랬다. 배회할 만큼 충분히 컸지만 절대 길 잃을 일은 없을 만큼 작은 섬이었다. 그러면 페니키스 섬에 있는 연구 대상들은 어땠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무가 없는 해변은 세찬 바닷바람을 받는 무성한 바다풀로 덮여 있었고 그 틈을 보물들이 그러니까 개와 잠자리, 뱀, 생쥐, 귀뚜라미, 물대새, 딱정벌레, 올빼미가 바스락거리며 지나다녔다. 고운 모래가 고여있는 조수 웅덩이에는 달팽이와 해조류, 따개비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아가씨가 가장 좋아했을 법한 것은
투박한 이빨처럼 섬 곳곳에 박혀 있으며 일부는 높이가 4.5m나 되는 연한 금색의 둥근 바위들로 표면에 새겨진 긁힘 자국은 약 2만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이동한 방향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찰싹찰싹 파도로 섬을 쓰다듬어주는 사랑스러운 바다가 있었다. 불가사리, 해파리, 굴, 성게, 가오리, 투구개, 멍게, 그리고 물고기, 미끌미끌하고 반짝이며 너무나도 경이로운 물고기들, 이 무한한 풍요를 제공하는 사파이어 빛의 광대한 바다 말이다. 박물학자가 던지는 그물이 텅 빈 채 올라오는 일은 결코 없을 터였다. 자연 자체를 교육의 재료로 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페니키스 섬은 한마디로 금광이었다. 아가씨가 캠프를 짓기 위해 목재를 섬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을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섬과는 국토의 절반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게일스버그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일자일구의 롬바드 칼리지라는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조던은 비참했다. 지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립된 느낌이었다. 동료들은 그가 신성모독적인 빙하기 이론을 가르친다며 비판했고 더욱 괘씸하게도 학생들에게 실험 도구를 다루게 하고 화학물질을 낭비하게 내버려둔다고 비난했다. 추운 평지인 일리노이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꽃피는 골짜기를 그리워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 어두침침한 아침 신문을 펼치자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해변에서 강의하는 자연사 수업 광고였고 강사는 무려 루이 아가씨였다. 나는 데이비드가 마시던 모닝커피가 코로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하지만 그게 커피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는 자신의 지각 능력에 해가 될까봐 평생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카페인까지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는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의 코로 넘어간 건 어쩌면 물이나 허브차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 것이다. 그는 최대한 빨리 캠프에 지원했다. 몇 주 뒤 아가씨가 직접 서명한 합격 통지서와 함께 일리노이주를 빠져나갈 티켓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몇 달 뒤인 1873년 7월 8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매사추세츠스 뉴베드퍼드의 한 항구에 발을 딛고 생애 처음으로 대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 22살 때의 일이었다.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수의 남자들과 여자들로 뒤섞인 젊은 박물학자 무리가 부두 위에 있는 그의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찬란한 푸른빛이었다. 수평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으로 그들을 실어다 줄 예인선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배에서 널빤지를 내리자 젊은 박물학자 50명이 그 위를 걸어 배에 올랐다. 배가 파도 사이로 넘실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캠프를 향해 가는 그 젊은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세월 속에 묻혀버렸다. 어쩌면 자기 고향의 동물들에 관한 허풍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나 동물계와 식물계와 광물계 중 어느 왕국에 충성을 맹세했는지 서로 물었을지도 모른다. 데이비드가 질문을 받았다면 어린 시절 살던 농가의 벽을 덮어버린 무성한 아이비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식물학자가 되었노라는 자기가 해본 농담 중 가장 잘 먹히는 농담으로 답했을 것이다. 아니면 보트 난간에 딱 붙어서 어느 바다 생물의 살갗이라도 찾으려는 듯 그 신비로운 파도를 눈으로 훑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시절에도 여전히 수줍음과 새로운 장소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고 고백한 걸 보면 말이다. 어쩌면 그는 자연에서 피난처를 찾는 그 오래된 기술로 자신을 달랬을지도 모른다. 1시간쯤 뒤 예인선이 엔진 기어를 낮추고 섬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갑판 위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긴 선창 끄트머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 중 그날 처음 본 아가씨의 모습을 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른 아침 뉴베드퍼드에서 작은 예인선을 타고 내려왔고 아가씨는 배를 대는 곳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그 작은 선창에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커다란 얼굴은 기쁨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넓은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약간 굽어 있었고 다정한 암갈색 눈과 쾌활한 미소가 크고 둥근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우리가 배에서 내리자 그는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 선택될 수도 있었을 다른 많은 사람을 제치고 우리를 선택한 자신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는 듯 우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한 뒤 그 위대한 박물학자는 그들을 언덕 위로 데려가 새로 지은 기숙사 건물을 보여주었다. 건물은 결코 나무랄 데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었다. 건축이 아가씨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창틀도 지붕널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석가래에 매달아둔 엉성한 도천이 남자와 여자 숙소를 구분하는 벽을 대신하고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경악했다. 영국 로체스터에서 온 젊은 조류 관찰자 프랭크 레티는 그 섬의 고적한 위치와 태양을 막아줄 보호막조차 없다는 사실에 그 섬을 지옥 같은 곳이라고 묘사했다.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그 섬은 가장 변변찮은 장소였고 처음에는 내가 여기 머무는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도저히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눈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감각기관이어서 사람에 따라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바로 그 똑같은 뜨거운 땅이 데이비드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개, 해면동물, 해초들로 반짝거리며 환영의 손짓을 보냈다. 학생들이 안면을 트고 서로 추파를 던지고 길게 늘어선 침대 중 자기 자리를 고르는 동안 데이비드는 슬그머니 해변으로 내려가 평생 처음으로 소금기 밴 바닷물에 손가락을 담갔다. 까맣고 부드러운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이어서 녹색을 띤 돌을 집어들었다가 하는 사이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평생 그를 따라다닐 다급한 마음이 흘러넘쳤다. 이게 각섬석인가 아니면 농염석인가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 얼마 뒤 누군가가 그를 부르더니 얼른 헛간으로 와서 늦은 아침을 들라고 했다. 안에 있던 양들을 밖으로 내몬 게 겨우 며칠 전의 일이었다고 하니 아마도 헛간에는 건초와 오줌과 풀과 생명의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이다. 석가래에 자리 잡은 거미줄과 제비 둥지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헛간이 그 여름 그들의 교실이 될 터였다. 학생들은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잡담을 나누며 음식을 먹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데이비드는 수전 보웬이라는 매사추세츠에서 온 젊은 식물학자의 젓갈색 머리카락을 얼핏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그해 여름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함께 달빛 비치는 페니키스 해안을 탐험하고 파도 속에 발을 담그며 불꽃처럼 터지는 초록빛 생물 발광을 일으키고는 했다. 식사가 끝나자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 연설을 했다. 그 축복의 말은 재현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모양이다. 데이비드는 그날 아침 아가씨가 한 말은 결코 다시 말로 옮길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여름 캠프에는 유명한 시인 존 그린 리프 휘티어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데이비드와 달리 아가씨의 말을 옮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중에 휘티어는 바로 그날의 연설을 자세히 담은 아가씨의 기도라는 시를 발표했다. 휘티어는 사파이어색 바다에 둘러싸인 페니키스 섬에서라고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한 뒤 아가씨의 축복의 말에 대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승이 젊은이들에게 말했지.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온 것이라네. 불확실한 열쇠로 신비의 문을 하나하나 열려고 시도하지. 우리는 그분의 법칙에 따라 원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다네. 그 무한한 존재, 시작된 적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 이름 붙일 수 없는 유일자, 우리의 모든 빛의 빛, 그 빛의 근원, 생명의 생명, 그리고 힘의 힘을 맹인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가듯 우리는 이곳에서 더듬으며 찾고 있다네. 그 상형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이는 것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를. 나는 결코 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굵은 글씨로 된 단어들을 해독해 본다면 그때 저 분류학자들이 잡초와 바위와 달팽이를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찾고 있었던 것은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 유일자, 근원, 힘, 진리, 보이지 않는 존재, 신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가씨가 쓴 글을 보면 그 생각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그는 모든 종 하나하나가 신의 생각이며 그 생각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분류학의 작업은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꼭 집어 말하자면 아가씨는 자연 속에 신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신의 피조물들을 모아 위계에 따라 잘 배열하면 거기서 도덕적 가르침이 나오리라고 믿었다. 자연의 도덕률, 위계,
완벽함의 사다리 혹은 등급이 감춰져 있다는 이런 생각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꼭대기에는 인간이 있고 이어서 동물과 곤충과 식물, 바위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체상에 모든 생물을 하등한 생물부터 신성한 생물까지 차례로 배열할 수 있다는 신성한 사다리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구상했고 후에 스칼라 나투라이라는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는 아가시는 생물들을 제대로 된 순서로 배열하면 신성한 창조주의 의도뿐 아니라 어쩌면 더 진보할 방법에 관한 실마리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가시가 보기에 어떤 위계들은 아주 명백했다. 예를 들면 자세가 그렇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직립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엎드려 있다. 그런가 하면 모호한 위계들도 있다. 앵무새, 타조, 명금류가 그렇다. 이 가운데 어떤 새가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아가씨는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다면 신이 더 중요시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언어인지, 크기인지, 노래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암호를 푼단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재밌어진다. 현미경과 돋보기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다. 아가씨는 구조의 복잡성 혹은 단순성 또는 주변 세계와 맺는 관계의 특징 같은 것이 생물의 객관적 척도라 믿고 그 척도를 사용해 생물의 등급을 매겼다. 예를 들어 도마뱀은 자손들을 더 많이 보살피기 때문에 어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기생충은 모두 싸잡아 단연코 하등한 생명체다. 기생충이 생명을 이어가는 방식을 보라. 빌붙고 속이고 더부살이하지 않던가. 그러나 아가씨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피부 아래 감춰져 있다고 믿었다. 페니키스 섬에서 강의하는 어느 시점인가 그는 학생들에게 외피의 위험성에 관해 경고했다. 그 피조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비늘이든 깃털이든 기지든 간에 말이다. 외피란 주의를 분산시키는 위험한 것, 분류학자들을 속여 사실은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보이게 하는 술책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가씨는 신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부용 메스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껍질을 가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내부야말로 동물들의 진짜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그들의 뼛속과 연골, 내장 속이야말로 신의 생각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곳이라 했다. 물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가씨는 이 순간 헛간 교실 바로 밖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든 물고기, 그중 한 마리를 바다에서 건져 올려 껍질을 벗겨보면 신이 보낸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했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 어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인간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졸렬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가씨가 충격적이라고 느낄 만큼 인간과 유사한 어류의 골격 구조는 인간에 대한 경고였다. 어류는 인간이 자신의 저열한 충동들에 저항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비늘 덮인 존재였다. 인간은 그를 구별해주는 도덕적, 지적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한 유형 중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영적인 높이로 올라갈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가씨는 자신이 퇴화라 부르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기 위해 종들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주 살짝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그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피조물들조차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으며 나쁜 습관들이 어떻게든 한 종을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쇠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아가씨는 자연을 하나의 종교적 텍스트로 제시했다. 가장 둔한 민달팽이나 민들레조차 그것들을 들여다볼 만큼 호기심이 충분한 인간에게는 영적, 도덕적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모든 메시지를 한데 모으면 정교하고 핵심적인 신의 계획이라 부를 만한 형상을 얻게 된다. 그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한 풍부한 우화로 이루어진 신의 설명, 모든 생물의 순위만이 아니라 상승을 향해 가는 도로 지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부드러운 공기 속에서 제비들은 그 건물을 들락날락하며 날아다녔다. 그들은 그곳이 이제 헛간이 아니라 사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마침내 아가씨의 말들을 옮겨 적을 수 있게 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말이다. 아가씨는 짤막한 흰 분필로 힘을 주어 칠판에 썼다.
연구실은 불경스러운 것은 그 무엇도 들어가서는 안 될 성소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그는 학생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일의 엄중함을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 숙여 기도하라고 말했다. 시인 휘티어의 전언에 따르면 새들도 그 명령을 따랐다 한다. 엄숙한 정적이 지나가자 아가씨는 섬에서 보내는 시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은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경고했다. 나는 그날 밤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 위 나무 석가래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세계가 재배열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데이비드를 상상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시답지 않게 여겼던 어머니와 이웃들, 하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마침내 여기서 발견한 것이다. 데이비드가 손에 꽃을 들고 해왔던 일들은 무의미하거나 소모적이거나 야심 없는 일이 아니었다. 바로 그 저명한 아가씨가 정의한 바 가장 높은 수준의 선교 활동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신의 계획, 생명의 의미,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까지 해독해내는 작업이었다. 나는 데이비드가 차오르는 기쁨에 벅찬 가슴으로 석가래의 눈을 고정한 채 심지어 저 석가래의 목재를 분류하려는 시도조차 지구상에서 가장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일이었다고 깨달았을 순간을 그려본다. 이로써 그의 유년기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들뜨고 심장은 다름질 쳤으리라. 그리고 아마 그것이 그가 바스락거리는 이부자리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허술한 도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근처에서 여자들의 몸이 이부자리에 닿아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순간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젓갈색 머리카락의 여인이 내는 바스락 소리.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려고 누운 몇몇 남자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게 분명하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베개 하나를 담요로 감싸 그 어설픈 뭉치를 석가래 너머로 집어던진 것을 보면 말이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이튿날 아침 일을 이렇게 적었다. 아가씨는 단호하고 엄격했다. 그는 아침 식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6명의 젊은이가 10시 정각에 증기선을 타고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학생들은 그 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둥, 그냥 한 학생이 장난을 친 것일 뿐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둥 탄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진지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다. 장난 같은 걸 칠 장소도 시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6 젊은이가 수치스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증기선에 오르고 잠시 후 데이비드는 그물과 양동이들이 달그락거리는 작은 스쿠너에 자랑스럽게 올라탔다. 첫날 아침 해안선을 훑으며 바위의 분류를 시도하다가 그 모습이 아가씨의 눈에 띄어 첫 어류 수집 원정에 함께할 소수 인원 중 한 명으로 뽑힌 것이다. 이때가 바로 내가 바다의 물고기들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다 라고 데이비드는 기쁨에 겨워 말했다. 물고기들은 뭐가 뭔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낚여 올라왔다. 그는 그날 갑판 위에서 파닥거리던 물고기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물고기들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자 남은 평생 맞춰야 할 퍼즐로 그를 손짓해 부르는 반짝이는 비늘로 된 실마리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